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입니다. 예, 오늘 희구라 시작에 늘 들리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의아하셨죠? 예, 오래간만에 오프닝에 등장한 송수연 기자 때문일 텐데요. 저 때문인가요? 예, 누가 없어 보이죠, 지금? 네. 늘 저와 함께 했던 박쌤이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휴가를 갔다고 하는데 확인은 못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미국으로 가서 미쿡으로 가서 놀고 있다고 하는데 설마 놀겠어요? 저희 희구라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리서치를 하러 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리라. 네. 예, 그래서 대신 우리 희구라 원년 멤버이시죠, 우리 송수연 기자, 청년의사의 최고 미인이신 송수연 기자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송 기자 목소리를 들으면서 초창기 분위기를 한번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김변이 이런 말 할 때마다 이게 진짜 오디오여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즌2에 김변이랑 같이 했었었는데 그게 진짜 벌써 까마득한 옛날 같아서 긴장되네요. 이게 MC라는 자리로 다시 오려니까. 근데 이게 오랜만은 아니고 이미 지난주에 한번 연습 방송? 그렇죠? 예행 연습 했었어요. 네. 메르스 사태 때문에 특집 방송 했는데, 이거 정말 힘들게, 어렵게 감염내과 교수 모셔서 요즘 감염내과가 비상이거든요. 시간 1시간 빼서 했는데,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더라고요. 어떤 욕이죠? 그 메르스 특집 방송 내용이 청취자들이 듣기에는 좀 불편한 내용들이 좀 많았나 봐요. 희구라 청취자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 저는 빠져 있었죠. 네. 이렇게 피해 가시려고 지금. 예. 소나기는 피하라고. 네. 나이사 청취자분들은 일반 청취자분들이 많은데 듣기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이 많았는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부정적인 반응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 의견들이니까요. 예. 네. 그나저나 이 메르스 사태가 아직도 진정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라고 하죠, 지금. 그래서 이번 주를 잘 넘기면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정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잘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진짜 보니까 딱 첫 환자 발생한 이후로 한 달 됐어요. 그죠? 네. 벌써 100명 넘었고요. 이제는 정말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메르스로 온 나라가 정신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관련 내용을 많이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책녀도 출연합니다. 좋은 책 소개받아서 메르스로 지친 마음을 좀 달래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희구라 108회 시작하겠습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곽성순 기자 나왔습니다. 네, 곽성순 기자입니다. 자꾸 나와가지고 너무 한가해 보이긴 한데 저도 상당히 바쁘고요. 네, 병원도 왔다 갔다 하시고 정부 청사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역시 메르스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쓰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복지부가 메르스와 관련해서 환자 발생 병원과 경유 병원을 이제 공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반대로 메르스를 치료하는 병원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하던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발생 병원하고 경유 병원은 이제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좀 찾아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그 명단을 일일이 불러드리는 게 사실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있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해가지고 요 근래에는 이제, 복지부가 치료 관련된 병원에 대해서도 좀 발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확진자도 나오고,
이제 경유 병원들이 밝혀지면서 거기에 들렸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계속 자기가 이제 들렸다는 걸 알게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치료 쪽으로 좀 더 이제 이 무게추가 좀 기우는 국민들 중에서 상황인데요. 아직도 자기가 의심이 있으면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죠. 있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치료병원이라는 곳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치료병원은 뭐냐면 확진 환자, 이제 메르스로 확진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전에 한번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 한 곳이 지금까지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전국 시도에 하나씩은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6곳을 추가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까지 해서 17곳이 지금 치료병원,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지금 지정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확진자까지는 아니지만 의심자, 약간 고열나고 이제 확진일까 아닐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은 노출자 진료병원이라는 명칭을 붙였거든요. 이 병원들은 한 30몇 개 정도 되는데요, 전국에. 주로 이제 지방의료원이라고 아실 거예요. 인천의료원, 무슨 의료원, 서울의료원. 이렇게 된 의료원자 붙는 게 이제 공공병원인데요, 쉽게 말하면. 거기하고 이제 몇 군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상 증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의료원이라고 붙은 데에 연락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 가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109번인가로 전화를 해서 맞습니다. 하는 것도 통일된 거죠? 109번으로. 109번 전화하면 전화 잘 받나요? 지금? 이게 오늘 새로 이제 복지부가 그거는 오늘이 11일인가요? 네, 11일. 오늘부터 개통했는데요. 이제 복지부가 따로 요것만 해서 만들어서 109번으로 하신 거고 공짜로 해준다고. 요걸로 전화 걸면 공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화를 하면 전화가 돼야죠. 그렇죠. 24시간 대기한다고 하니까요. 뭐 한다고는 하는데 요걸 모르죠, 또. 그걸로 불통된 걸로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만든 라인이니까 설마 이 라인은 잘 돼서 운영하시겠죠. 네. 그러면 근데 이제 그 환자가 직접 전화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동네에 있는 뭐 의원을 가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럼 거기 개원 의사들이 그 개원 의사분은 바로 또 연락을 해줘야겠네요. 그 개원 의사분은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의료기관만 따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환자 주민등록번호나 뭐 이런 걸 치면 그 환자가 지금 경유병원이나 확진자가 나온 병원에서 뭐 진료를 받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거기 다 뜨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공단 홈페이지에? 그렇죠. 그걸로 1차 확인을 아마 하실 겁니다. 의료기관. 근데 그것도 이게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미 확진을 받은 환자인데 검색을 해보면 뭐 의심 환자로 나오거나 관심 대상으로 나오거나 이미 격리 기간이 끝났다고 나오는 사례도 있다고 이제 해서 복지부에서는 이제 관련 브리핑을 매일 11시에 하고 있어요. 매일 11시에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좀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하고 있죠. 현실적인 문제. 이렇게 즉각 업데이트를 하면 물론 좋지만 이게 이제 감염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들을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발표한 사항을 복지부에서 아직 확인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 복지부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지자체가 그렇게 먼저 발표를 해버리면 오히려 혼란을 좀 그러게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뭐 대표적인 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거기에 보면은 보건복지부가 컨트롤 타오고 서울 뭐 지자체는 거기에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조직인데 뭐 주하고 종하고 바뀌어버려가지고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워낙 복지부가 이제 정보를 비밀로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빵 터져버린 상황이라서 원래는 복지부 말대로 좀 이렇게 협의해서 한 곳에서 정보가 나가는 게 맞는데 지금 보도도 너무 과열 양상으로 돼 있고 지자체에서도 이게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다 지금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하면 발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어수선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게 감염이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날 수 있는 거니까 전국적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자꾸 그 단독 플레이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쉽게 목소리를 내긴 힘들 거고 나중에 이 상태가 다 진정된 후에
평가가 여러 군데서 이제 그렇죠. 나오겠잖아요. 네. 그때가 되면 아마 이 문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긴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병원 관련이 치료병원 관련해가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요. 오늘 발표를 했죠. 오전에 그 환자 안심병원이라는 곳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복지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정리를 하면 뭐냐면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병원을 오면 네. 그 호흡기 환자만 따로 격리해서 치료하는 라인 시스템을 만든 병원들을 네네. 지정을 해서 안심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겠다. 네. 이렇게 이제 복지부가 나왔는데 사실상 복지부의 보관은 뭐냐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전부 다 이 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병원계 쪽에서는 반기나요? 네, 반긴다기보다는 네. 대한병원협회랑 거의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그 병원협회에서도 속사정으로는 네. 그 병원이 그런 쪽 이제 국민 인식이 그 병원은 거기다 그러면 다른 진료를 하려고 하신 분이 안 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예. 벌써부터 뭐 엄청나게 환자가 확 줄어서 네. 아픈데도 참고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많아지니까 정부에서 이 안심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안심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면 네. 사실상 거기로 이제 그런 의심 환자들을 보내는 이런 의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타 질환을 가진 호흡기 질환이 아닌 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안 가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안심병원 타이틀을 다 달아준다고는 하지만 이게 한 7가지 정도 요건이 있어요. 예. 그 요건을 복지부에서는 뭐 다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 격리 응급실에서도 격리를 시켜야 되고 그렇죠. 뭐 감염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예. 근데 그런 것을 과연 다 채울 수 있겠느냐. 만약 그걸 다 못 채워서 지정을 못 받는 병원은 네. 뭔가 좀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이미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걸로 손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네. 만약에 타 질환을 가지고 호흡기 질환 말고 타 질환 환자를 진료를 못해서 얻는 손해 네. 그 손해는 우리가 보상해주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지정받지 못해서 네. 입게 되는 손해는 뭐 우리 어떤 손해를 뭐 입게 될지는 아직은 예, 모르겠지만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예.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뭐 그 순간의 이해득실보다는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이 감염병에 대해서 빨리 종결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네, 걸 맞습니다. 우선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맞습니다. 병원의 이해 네. 득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좀 이따가 이슈 내망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는 할 텐데 이 메르스 환자들을 진료하는 병원 그리고 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 뭐 직원들이 메르스 병원이라는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네. 좀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다는 보도를 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대한의사협회도 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좀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사실 요 기사는 제가 뭐 지금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이 기사를 송수영 기자가 썼거든요. 그래요? 직접 송수영 기자한테 요 최고 전문가들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요 예. 뉴스에 대해서 좀 네. 직접 들어보시는 게. 네, 근데 네, 이걸 뉴스를 전해 드려야 하나, 뭐, 아무튼, 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의협의 역할이 너무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 목소리가. 네. 병협이나 뭐, 민간 대책 회의에는 병협은 다 참석하고 있는데, 그렇죠. 의협은 예. 주도하지 못하고 전 있다. 의사협회장님이 TV에 많이 나오시던데요. 전 의사협회장 예. 자격으로 나와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일부 의료진들이, 그 뭐 자녀들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오지 말라는 등교 거부까지 그렇죠. 당하는 예. 일도 있고, 차별을 뭐 당하고 있죠. 네, 예.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니까 의협은 이게 좀 반교육적인 처사다 이러면서 이런 처사가 재발하거나 자기들 하면은 앞으로 해당 학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협회로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는 했는데요. 얘기는 했는데요. 뭐 내부적으로도 의협이 할 일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것만 맞아요. 못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 상황이어서 논란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조금 네. 학교 관련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이 감염 관리 전문가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합동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랑.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정부의 권고사항 뭐 이런 게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학교 휴교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지금 예. 여기 말고 다른 나라들, 뭐 음. 중동의 여러 나라들 나온 나라에서도 학교를 통해서 전파된 지금 상황이 그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학교를 이렇게 휴교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학교 휴교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권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 네. WHO에서 권고하고. 근데 교육부에서는 왜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교육부에서는 아니, 복지부는 휴가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계속 교육부는 하고 그 선생님들 좀 쉬고 싶으신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휴교를 해도 네, 어차피 방학 때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은 또 출근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 만나가는 네. 거지. 뭐 이게 뭐 학부모들이면 보면 불안감이 상당해서 네. 엄청난 맞습니다. 요구들을 많이 네, 한다고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십니다. 특히 강남 지역에서는 이제 네. 그 메르스 환자들을 진료하는 병원에 다니는 의사들 대부분이 강남에 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남이 정말 위험하다 이런 말들이 퍼지면서 네. 흔히 대치동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아줌마들이 뭐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워낙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민감하시죠. 네. 그래서 휴교를 하고 휴업을 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애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야,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이 어린아이들한테서는 어린아이도 감염도 잘 안 될 뿐더러 감염이 돼도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정부 브리핑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는 감염내과 전문의분이 나와서 소개했었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사우디 사례에서는 한 11명 정도 감염된 사례가 어린아이에서 있었는데 대부분 무증상으로 넘어가고 1명 정도만 그러니까 본인이 감염된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그렇죠. 거죠. 증상으로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어린아이한테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린아이한테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메르스라는 질환. 근데 이게 이미 이렇게 안심하라라고 해서 진정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이미. 이 말을 하면 맞아요. 정부 뿌락치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이런 하는 게 비난들을 참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아무리 나와서 얘기를 해도 그렇게까지 과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게 사실 인터넷이나 뭐 그 SNS 보면은 일종의 약간 좀 과장된 뭐 그런 얘기들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옛날에 보면은 그 광우병하고도 좀 비슷한 양상인데 그렇죠. 또 다른 건 뭐냐면 이거는 그때 팩트가 나와요. 나오죠. 수치가 나오고 수치가 나오죠. 예, 그리고 레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그 만연한 공포감이 계속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들의 판단을 좀 국민들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바로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네. 맞습니다. 뭐 좀 이따 이슈 내망연에서도 그 자세히 다룰 거니까요. 그 메르스 사건 좀 이따 하고 예전 얼마 전이었죠. 저희 히구라에서 한번 다뤘는데 메르츠 화재. 메르스 아니고 메르츠예요? 네, 매자들이 문제예요. 하여튼 매가 문제예요. 메르스가 아니라 메리츠. 메리츠 화재. 소송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환자분이 네. 직접 나와서 저희랑 인터뷰도 그렇죠. 했었는데 이거에 새로운 내용이 좀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 퇴원 받을 때 받은 약, 일단 이제 퇴원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이게 이제 문제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오는 12월부터는 퇴원할 때 처방받은 약제비는 이번 의료비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런 기사가 요즘 나왔습니다. 네, 전망입니다. 확정된 건 아닌가 보네요. 예, 제가 이제 좀 기사를 설명을 해드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하경 의원이 계신데요. 이분이 최근 이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표준 약관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지금 밝히셨거든요. 네.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이 실손보험 표준 약관 개선 방안에 보면 거기 이제 12월부터 이 이 퇴원 약제비를 이번 약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간다는 내용이고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뭘 근거로 그렇게 한 건가요?
그게 여기 보니까 예. 지난 4월에 예. 저희들도 쭉 이제 알려드렸지만 임시국회에서 이제 보험사들이 저가의 퇴원약은 입원 의료비로 처리하는 반면 고가의 퇴원약은 그 안 주는 거 이런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그 메르스 사태의 핵심이죠. 네. 그걸 딱 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그때 금융감독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 검토한 개선 방안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고액 약제비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거부로 예, 예를 이런 태우던 보험법 그렇죠. 가입자들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내용이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요건을 어떻게 보면 촉발시킨 이 메리츠 화재가 네.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지금 하고 있는 소송을 뭐 접든가. 그렇죠. 뭐 채무 어떻게- 부존재 확인 소송을 그렇죠. 했죠. 예, 환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보험금 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네. 예. 어떻게 좀 이쯤에서 접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희가 또 통화를 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봤더니 이 건하고 그 건은 별개다.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표준약관을 12월부터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 거는 그 전에 얘기니까 소급이 안 된다. 소급할지 어떻게 하냐 니네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소송을 진행하겠다. 요렇게 예, 취하하지 않겠다. 네. 단호한 입장을 바뀌었다. 뭔가 네. 판례를 만들고 싶은 거네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 기자가 법조계 인사의 멘트를 땄는데 그 법조계 인사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네. 저 메리츠 화재는 저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지금 메리츠 화재 상대로 소송을 한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네. 예. 이 요건이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 기자한테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그렇겠죠. 예. 보니까. 왜 뭐 금감원하고 네. 그 국회가 뭐 보건복지부 또 뭐 실사 뭐 내용들 뭐 어떤 입건해서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자료를 내지는 않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판사가 봤을 때 판단함에 있어서 뭐 해석의 자료가 되겠죠. 네. 판사가 전혀 반대로 판단을 한다? 사실은 좀 이거는 어떤 그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 전문적인 영역에 금감원에서 판단하고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다면은 판사도 상당 부분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무튼 좀 좋은 방향으로 이게 좀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취재하고 보도한 입장에서 조금 뭐 뿌듯하기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끝까지 드네요. 좀 네.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뭐 어찌됐든 간에 근데 메리츠 화재 입장에서는 뭐 소송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 잃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아 한다고 해서. 네, 예. 이기면 좋은 거고. 그렇죠. 저도 뭐. 저도 뭐. 네. 예.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판례로 남아서 만약에 그 판결이 된다. 그러면은 과거에 안 줬던 것들 그거는 그거 다 줘야 될 텐데. 아 그렇게 볼 그래서 수도 있네요. 그 메리츠 화재는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네. 뭐 메리츠 화재가 이 방송을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듣고 있나? 네, 들으셨으면 들으시겠죠. 네. 네. 자, 그 마지막으로 쇼닥터 관련 뉴스도 들어와 있는데 또 소개 좀 해주시죠. 요것도 이 MC로 그냥 나와 할까요? 있는 송도현 네. 기자가 쓴 기자 네. 기사인데요. 네, 뭐 쇼닥터 네.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해서 많은 분들 쇼닥터가 뭔지 네, 알 텐데 네, 쇼닥터 중에 의협이 쇼닥터 1호로 꼽은 의사가 있었어요. 어성초가 머리카락이 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성초로 만든 제품, 그거 자기 자신이 만든 거죠. 자기 자신이 만든 제품을 방송 매체에 나와서 홍보하고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이런 원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협이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 내용들을 방송에 와서 꾸준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의협에서 계속 쇼닥터라고 비판을 한 이후에도 꾸준히 방송에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결국은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는데 이게 의협 윤리위에서 징계 내릴 수 있는 게 뭐 회원 자격 정지 정도밖에 없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예부는 그러니까,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성초가 어불성설초가 됐네요. 네. 아니, 이분은 돈은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이 머리 쪽이 원래 네. 이 호카하시는 분들도 설마 그 남자들 분들도 자존심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뭐 제 친구들도 보면은 그 무슨 여성 호르몬제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아 머리카락 나는데 네, 예, 빠지는 거 걱정돼가지고 난 머리 그 안드레 아가씨라고요 옛날 테니스 스타 유명한 아시죠? 아가씨. 예, 그렇죠. 예, 아가씨 중에서 남자인 아가씨. 예, 예, 그분도 빡빡 하고 댕기잖아요. 그분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장발에 이게 좀 예, 이렇게 근데 머리 그걸, 다 예. 빠져가지고 아예 빡빡 밀고 밀고 댕기는데 맞아요. 저는 뭐 괜찮던데. 근데 그러면은 지금 걱정이 없으시니까. 아 저도 이제 좀 가지자의 여유라고 사람들이 욕할지도 몰라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남성이 그 어떤 머리숱에 대한 굉장하죠. 집착, 예, 집착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의학적인 방법으로 맞습니다. 이게 좀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도움을 주셔야지. 네, 어불성설초로 이렇게 하시면은 위험하다라는 게 의사협회 견해인 거죠. 그럼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그 방송에는 지금 일반의, 그러니까 의사 면허만 따고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인데 방송에 나왔을 때는 내과 전문의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는 설마요. 게 여러 차례 소개가 됐었대요. 에이, 그래서 이제 이 일부러 부분도 그건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이 부분도 이제 아, 이번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방송국에서 잘 몰라서 한번 썼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럴 뭐 수도 해당 의사가 그거 저도 방송 출연을 해봤는데요. 그거 다 미리 물어봅니다. 뭐 어쨌든 내과 전문이라고 그러면 고의적인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내과 전문의라고 나갔다고 하네요. 전문의가 머리가 하고 보통 머리는 머리카락은 그 피부과잖아요. 피부과에서 네. 하시죠. 예. 네. 보통 그냥 전문의 이렇게 나오시던데. 네. 왜 내과로 하셨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게요. 먹는 거니까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왜 웃기만 하세요? 네. 네. 송 기자는 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머리 쪽은 네. 왜요? 여자가 그렇게 되면 진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 여성 네. 탈모도 많아서 여자들도 머리에 신경 엄청 많이 써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그 그럼요. 부분 빠지는 거. 그럼요. 예. 저희 와이프도 출산 후에 예. 왜 출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남편 때문일 수도 있는데. 아니 자기가 그렇게 출산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때 굉장히 우울해했었죠. 저기 뭐 예. 부분 탈모, 뭐 이런 네. 원형 탈모,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인신공격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그죠? 네. 그러게요. 왜 그러세요?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네. 네. 방송 마치는 대로 두 분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곽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예, 박쌤이 계신 그 공백을 잘 느끼겠네요. 제가 보니까 박쌤 말 많이 하는 거 하는데 제가 하려니까 힘드네. 오늘 이슈 내망현 주제는 메르스를 치료하면서도 욕먹는 의료인. 네.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인. 의료인들. 예, 네. 제가 하도 의료인들 많이 만나가지고. 예, 의료인. 예. 이게 웃으면서 할 주제는 아닌데. 네, 네, 죄송합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예, 메르스 사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 환자 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달 됐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아직 뭐 잡힐 기미가 아직은 보이질 않는데 정부에서는 이번 주말 고비를 넘기면서 점차 감소세로 간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만 사실 모르죠. Who knows. 알 수 없죠. 예, 예. 예. 근데 이번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많으시죠. 뭐 어디 평택 네. 지역은 아예 뭐 시장이 그냥 뭐 유령도시다 유령도시다 그랬더라고요. 막 네. 이랬잖아요. 근데 실제 그 메르스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 하소연조차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있죠. 뭐 의료기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을 네. 지키고 있고 거기서 이 환자가 이 메르스 균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그렇죠. 네. 항상 불안해하면서도 진료 거부 못 하잖아요. 큰일 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다 몸으로 막아야 되는 그 의료인들이 사실은 그 피해자들이죠. 최전선에 계시면서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식들이 학교에서도 못 나오게 하고 있는 그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슈 내망현에서는 메르스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왜 문제가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를 위해서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을 직접 가서 메르스에 노출되면서 가서 위험이 있으면서 취재한 송수연 기자가 아까부터 MC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대전 지역이랑 평택 지역 다녀왔는데 네. 갔다 오고 나서 회사 내에서도 저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네. 분위기가 엄청났죠. 점심도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전 아무런 네. 증상도 없는데 네. 이렇게 저도 잠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런 대접을 받을 정도면 어느 병원을 갔다 왔나요? 예. 일단은 대전에 지금 건양대 병원이랑 대전 대청병원 다녀왔고요. 네. 뉴스에서 다 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평택에 있는 평택 굿모닝 병원 여기서 핵심 14번 환자가 있다가 이제 삼성 서울병원으로 가서 그렇죠.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쪽 지역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가셨으니까 발로 뛰셨으니까 언론에 나오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대전 지역이 지금 뭐 사망자도 발생하고 3차 감염자가 최초로 대전에서 나와서 이제 뭐 상당히 주목을 받고 그 지역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청병원에 갔었을 때 대청병원은 거의 병원으로서 외래 기능은 아예 마비된 상태였고요. 아무도 안 오고. 네, 이미 제가 갔을 땐 저는 대청병원은 일요일에 방문했었는데 경찰이 나와서 그 병원 정문 앞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고요. 병원 앞에는 여기 뭐 메르스 때문에 출입을 좀 통제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다라는 게 곳곳에 붙어 있었고 들어갈 입구에서부터 병원 직원들이 나와서 손 세정제로 다 손을 씻고 온 체온 측정을 하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 체온이 얼마인지 또 볼일을 보고 나올 때 체온이 얼마인지 이런 걸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요. 여기가 그 14번 환자가 아니라 16번 환자가 거쳐간 곳이어서 입원을 한 일주일 정도 이 대청병원에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기도 한 22일에 그 환자가 응급실을 통해 들어오고 27일, 28일 이때까지 입원해 있다가 건양대 병원으로 환자 요청에 의해서 전원을 간 상황이니까 한 거의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환자가 메르스 환자였다는 거 그리고 평택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원할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환자가 얘기를 안 한 상태니까 아무도 몰랐다가 이 환자가 대청병원에서 건양대 병원으로 가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30일쯤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때 31일인가 3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때 이 병원도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날 바로 밤에 모든 의료진이 모여서 비상회의를 하고 즉각 응급실은 폐쇄하고 소독하고 접촉했던 의료진들 다 자가 격리 조치하고 병동 다 폐쇄해서 병동에 같이 있던 의사, 간호사는 물론 환자, 보호자, 간병인까지 다 격리하고 그 와중에 이제 그 병원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14일 동안. 그렇다 보니까 환자 한 명이 반발해서 탈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역 경찰, 보건소랑 경찰에 연락해서 같이 가서 설득해서 다시 병원으로 데리고. 그럼 그 경찰이 바깥에 있다는 이유가 탈출하시는 분들 막기 위해서.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복지부에서 그 지침 뭐 이런 걸 내려가지고 지자체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경찰들한테 요청해서 도움 줘라. 자가격리자들이 이렇게 이동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내려와서 되고 있는 걸로. 거기 그 환자가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 있다 보니까 간호사 뭐 입원 기간이 짧았으면 접촉하는 의료진도 좀 적었을 텐데 그렇죠, 오래 입원했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접촉됐겠네요. 네, 오병동에 있던 모든 간호사랑 다 접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 오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다 자가격리 됐고요. 의료진들도 자가격리 8명인가 됐고 간호사도 23명? 근데 여기가 중소병원이다 보니까 의료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의료진들이 거의 24시간 풀로 서로 간호사는 2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진짜 밤낮 가리지 않고 비상 상황으로 근무하고 있다. 근데 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그런 사태를 맞았는데 대처는 굉장히 잘했네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모여서 만약에 여기서 이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하면 우리 병원 말고 또 다른 병원이 감염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자신들을 최후의 보루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해서 모든 직원과 의료진들이 다 똘똘 뭉쳐 있더라고요. 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더라고요. 대청병원 관계자님들 멋있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피로감이 이게 마스크를 쓰고 또 보호장구를 다 하고 진료를 해야 돼서 더욱이 요새 덥잖아요. 네, 엄청 피로할 텐데 그래도 뭐 젊은 의사들은
아직 젊으니까 감염돼도 금방 나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까지 네, 하시면서 감염 병동 그 코호트 격리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 그러니까요, 방호복 거기가. 입고 들어가서 이제 뭐 드레싱도 하고 뭐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병원들은 진짜로 좀 알아서 그 SNS에 그런 좀 불안한 것들만 퍼뜨리지 마시고 이런 그러게요. 것들은 아셔서 좀 응원 좀 해주고 그래야 될 응원하시고 거예요. 좀 퍼뜨려주시면 네, 뭐 좋겠어요. 이런 상황은 건양대 병원도 마찬가지로 네. 건양대 병원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좀 큰 병원이잖아요. 근데 네. 그 병원도 그 16번 환자를 받을 때도 이 환자가 평택 성모에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메르스 환자였다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내에서도 뭐 6명인가 5명 감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건양대 병원도 접촉했던 의료진 직원들 50여 명 다 자택격리하고 네. 그 병동도 코호트로 관리하고 있고 감염된 환자들은 이제 지정병원으로 다 보낸 상태이지만 같은 병동에 있었던 환자 보호자 간호사가 간호사 뭐 간호인 간병인들이 있으니까 그 병동 자체도 이제 격리해서 관리하고 있고 의료진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의사들이 감염 돌아가면서 진료를 봐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그런 거고. 자기도 감염될 수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나가지도 못하시는 그렇죠. 거니까요. 감수하고 예. 있죠. 그런 상황이고 뭐 평택 굿모닝 병원도 환자들이 메르스 환자가 평택 지역이다 보니까 평택 성모병원이랑 인근에 있다 보니까 메르스 환자가 엄청 많이 격리에 가긴 했더라고. 한 8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그 굿모닝 병원을 거쳐서 이제 다른 병원들로 간 평택 건데. 내에서 굉장히 큰 병원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간데 그 메르스 환자 오기 전에 입원 환자가 한 300명 정도 됐고 그리고 하루에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외래 환자로 왔었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메르스 이 사태가 터진 거죠. 그리고 이 병원도 마찬가지로 이 환자가 메르스 환자인지 모르고 받아서 이제 뭐 이렇게 격리하고 이랬던 건데 이 상황이 알려지고 나서 환자 수는 1,500명, 2,000명 받던 외래 환자가 뚝 떨어져서 뭐 이틀 동안 환자 딱 응급실로 1명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환자들의 발길이 뚝 떨어진 상태이고 다행히 근데 굿모닝 병원은 여러 환자들이 격리에 갔는데도 거기 내에서 감염은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인데 이 굿모닝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최초로 1차적으로 선두적으로 받아서 제가 한번 갔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도입할 초기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시스템을 잘 갖춰서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뒤 병동으로 다 코호트 격리하고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럴 때 우리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좀 이런 좋겠어요. 병원들에 대해서 좀 격려 좀 해주고 응원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되는데 이게 뭐 응원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정말 네. 고생하고 있다. 네. 보면은 뭐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응원하는 글들도 많은데 이게 현실로 좀 들어가 보면 네. 이 메르스 발생 병원, 발병 병원 뭐 이런 병원, 메르스가 이제 찍힌 병원들에 다니는 의사나 간호사 직원들이 고충이 상당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송수영 기자 갔다 왔다고 여기서 네, 다 맞아요. 막 외면하고 대면하고 그런다면서요. 제가 뭐 하루 잠깐 갔다 오는데 이 그러니까. 정도인데 그 병원에 다니는 의료진이나 직원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거기 제가 이제 송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거기 이제 메르스 병원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막 수술도 못 받고 뭐 이런 간호사까지 있을 정도로 이 부당한 사례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좀 모아가지고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미 뭐 많은 보도를 통해서 접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뭐 메르스 환자가 있는 병원을 다니는 엄마 아빠를 둔 학생은 학교에서 뭐 등교하지 마라라는 요구를 받은 사례가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대전 지역에도 많고 뭐 강남 지역에도 많고 그래서 휴교령이 내려진 곳들도 많지만 그런 사태는 정말 약과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일부 병원에서는 그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격리에 갔는데 거기 간호사가 임신을 했는데 전치태반이래요. 그럼 이건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돼서 이제 예약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인 거예요.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며칠 있으면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이 간호사가 근무한 그 병원이 메르스 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수술 일정을 취소해버렸대요. 그냥 수술도 아니고 이거는 네. 그거는 진료 거부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의를 했죠 당연히. 네. 근데 다른 자기네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나 환자들의 그런 불안감이 너무 커서 안 된다라고 해서 일정을 취소해서 이 간호사랑 병원 측이 너무 부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건소랑 이렇게 통해서 항의를 해놓은 상태고 보건소 통해서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섭외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구해졌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이건 진료 거부인데요, 이거는. 그러게요. 그건 그리고 네. 진료 거부일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좀 너무하다.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도 그럴 정도인데 그리고 평택 굿모닝 병원은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주민들이랑 거래 이런 거가 좀 원활하게 있어서 그 아파트 단지 입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 출입구를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놨었고, 아파트 단지 안에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 같은 것도 개설해 놨었고, 병원 안에 기숙사도 있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 메르스 사태가 터지자마자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린이집 폐쇄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어린이집 폐쇄했고요. 기숙사도 폐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숙사는 이제 직원들이 이게 좀 쉬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자요? 그렇죠. 그래서 기숙사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아파트 출입문은 알아서 지역 주민들이 다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평택 굿모닝 병원에는 신문 배달도 안 오고요. 택배도 안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동을 폐쇄해야 되니까 6, 7, 8 병동이니까 6, 7, 8층에 만약에 병동이 있다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운영을 하는데 그 층엔 쓰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 회사에 설치한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좀 와달라라고 했더니 회사 차원에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못 가겠다고 얘기하고 이 정도라고. 그 병원은 몇 층짜리 병원이에요? 그 한 건물이 다 그 병원인가요? 다 그 병원이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대청병원 같은 경우는 소문이 막 나와서 인근에서 대청병원 병원 세탁물이 있잖아요. 세탁물들을 외부로 보내서 외부에 세탁을 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인근 지역 병원들에서 대청병원 세탁물을 받으면 우리는 거기랑 거래하지 않겠다. 이런 요구를 하는 곳도 있다고. 같은 의료기관들끼리도 참 그렇게. 그래요. 이게 지역 내 감염이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고 지금 나타난 사실 팩트만 보면은 병원에서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서 뭐 외부인이 병원에 들어가서 직접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뭐 사실은 뭐 꺼려하는 건 그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깥으로 나와서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맞아요. 어떤 벽안시하는 거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 때문에 당초에 의료계에서 병원 실명을 공개하는 거에서 상당히 우려했던 이유가 긍정적인 부분 뭐 불안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신종플루 때도 비슷한 사태들이 있었거든요. 뭐 신종플루 진단하는 의사의 자녀는 학교 오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반복될까봐 우려를 해서 병원 실명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건데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모든 정보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의료기관이라는 다 공개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던 거죠. 병원들이 환자를 받을 때 이 환자가 메르스 환자인지 어느 병원에서 왔던 환자인지를 다 안 됐대요.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도 그런 문제가 약간 있었고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평택 굿모닝 병원 다 그랬던 거죠. 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네. 좀 생각보다 많이 좀 황당한 일이 많이 있었네요. 지역의 실제로 병원에서는. 어떤 직원분은 정말 보이지 않았지 내가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인이 차고 다니는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낙인이네, 낙인. 네, 낙인이 찍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조금 더 얘기를 크게 키워보자면 잠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국내 메르스 사태가 퍼진 이유가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병원 문화 이런 게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지금 스물스물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떻든가요, 이거? 그게 뭐 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가 지금 평택 성모보다 더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의료 전달 체계 문제나 이런 맞습니다. 문제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삼성서울병원만 해도 응급실에서 터졌는데 응급실이 엄청 많이 쏠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빅5 병원 중에 하나니까. 그러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고 그 상태에서 메르스 환자 한 명이 있으니 일파만파로 퍼진 거죠. 요새 그래서 한간에는 드디어 병원이 정상화됐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응급실에는 진짜 응급 환자만 가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6인실 뭐 이런데 사실 6인이 아니라 12인실이잖아요. 그쵸. 네. 또 간병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전파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병원이라는 데가 감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맞아요. 우리나라 네. 국민들이 감염 무감증,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대기하고 다 여럿이 가가지고 네. 외국 사람들이 깜짝 WHO 놀랐죠. 예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응급실에 사람들이 와서 거기 있느냐? 그렇죠. 뭐 이번 기회로 우리 병원이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그 병원에서 감염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그게 사실은 그렇죠. 제일 안 근데 되는 건데. 통제가 안 되니까 모든 그렇죠.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뭐 아주 바글바글 하잖아요. 예.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네. 그렇게 그때 그래서 그 병원에는 막간 진짜 얘기하거든요. 필요하시고 네. 그 진짜 위험하신 분들만 가가지고 거기서 안전하게 다른 병 안 걸리고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게 좀 있잖아요. 효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뭐 부모님 가면 자식들이 다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뭐 이번에 확산이 요번에도 더 빠른 네. 뭐 거죠. 며느리, 아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나 해가지고 그게 또 그- 처음 걸리신 분들이 다 좀 고령이신 분들이라 그분들 또 이번에 계시면 어떻게 안 가봐요. 그럼 아들이 가보고 무슨 며느리가 가보고 막 이러면서 다 건파되고 막 이래서 지금 그 이렇게 된 병원에 거죠. 네. 그 방문하는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 이번 기회에 계기가 돼야 조금, 됩니다. 네. 네. 간병하는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김변이 예. 말씀하셨지만 네. 환자 6인실이 있는 것도 환자가 한 병실에 맞아요. 6명 있는 것도 감염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는데 한 명마다 다 음. 간병인 보호자가 붙어 있으니까 말씀하셨듯이 12인실처럼 운영되고 바글바글하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도 좀 예. 바뀌어야 되는 그러니까 게 그분들이 맞는 막 거죠. 다니고 특히 그 또 환자 그 간병인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분은 네. 뭐 그 병원에서 그날 끝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잖아요. 맞아요. 병원 뭐, 내에서도 예. 여러 명을 뭐 간병인 층별로 왔다 갔다 하고 네. 이렇게 되다 왜냐면 보면 병원에서 네.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네. 환자분들이 고용하시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그런 문화는 진짜 감염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좀 했던 거는 우리 의료 기술이 좋아서 그런 건지 맞아요.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건지 진짜 연구해 볼 대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네. 이번엔 좀 바뀌었으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걸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청병원 말씀 이제 계속 쭉 해주셨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오수정 원장님 성함이 맞나요? 오수정 원장님? 네, 제가 직접 만나 뵈셨는데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요. 아, 그랬나요? 그날이 어. 제가 갔던 날이 대청병원에서 한 명 환자가 뭐 있었다 발생했다 얘기했는데 추가로 의심 증상이 보이는 환자들이 아. 생겨가지고 그랬었나요? 네 의뢰를 해놓은 상태여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어서 아, 그때는 못 긴박했네요. 만났고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화 연결을 해서 했는데 아마 이 대청병원 원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그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이 이 고충을 토로하는 부분일 건데 의료 인력 부분이에요. 이게 환자들이 생기면 그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들이 다 격리되잖아요. 격리되죠. 그러니까 돌볼 의료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대청병원도 마찬가지로 의료 인력들이 다 빠져서 격리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풀로 돌아가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의료 인력 지원이 정말 절실하다. 뭐 마스크 이런 것보다는 네. 그런 부분이 더 절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뭐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좀 어렵네요.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네. 그래서 어떤 공공 보건을 맡고 계신 분들 그쪽에 좀 파견 갔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요청을 하면 네. 그 시나 뭐 이런 쪽에서 지방 의료원에 있는 간호사나 이런 걸 네. 빼서 이렇게 준다는데 지금 네. 지방 의료원들이 다 지금 맞아요. 병원으로 지정됐잖아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것도 있고. 네, 네. 그런 병원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거기서 간호사를 빼서 줘봤자 그 간호사는 다시 그쪽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 일부를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임상에서 너무 오래 떨어져 계신 분들이죠. 떠나 있는 네.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게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뭐 낙인도 찍히다 보니까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씁쓸한 뒷얘기네요. 네, 그분들을 욕할 수는 없죠. 그럼요. 네. 그걸 어떻게 그거를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그 사명감은 정부나 국민들이 칭찬해주고, 네.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생기는 건데. 진짜 생기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막 뭐라고만 하니까 그쵸. 자꾸 그런 분들이 희생만 이탈되고, 그럼 결국 그 피해는 정부와 국민들이 국민들이 볼 입는 수밖에 거죠. 없는 네. 거죠. 네. 네.
예,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고, 않으시겠죠. 예, 좀 많이 주위에 계신 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슈 내망현은 여기까지입니다. 취재를 위해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까지 직접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갔다 오신 예, 우리 송수연 기자, MC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병원들을 너무 가기 싫어하는 분들, 뭐 공포까지 느끼셔서 네. 기피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메르스 환자가 생긴 병원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러네요. 환자들은 다 격리한 상태에서 딱 코호트로 그렇네요. 관리하고 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환자가 생긴 병원, 그 경유해 간 병원들이 조금 더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공포에 떨어서 아픈데도 참고 계시지 마시고 예. 병원을 가시는 게 참으시는 건 안 좋아요. 네. 진짜 병을 키울 수도 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환자 제일주의를 외치는 시대. 용감하게 환자는 두 번째라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고객 만족을 넘어 환자의 경험으로, 질 향상을 넘어 서비스 디자인으로 진정한 병원 혁신의 개념과 실제. 환자는 두 번째다. 전 세계 병원들이 이제 환자의 경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료계를 사로잡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환자는 두 번째다.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십시오. 예, 3주 만에 다시 만납니다. 책 읽어주시는 여자 김하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하나 편집자입니다. 이렇게 뵈니까 저는 되게 새롭네요. 아, 그래요? 그렇죠?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네. 저쪽에 앉아있었을 때랑 MC석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다른가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그 경영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메이오 클리닉에서 배우는 덜 파괴적 혁신이라는 책입니다. 덜 파괴적 혁신이 메인 타이틀입니다. 네. 뭐 우리가 그 파괴적 혁신 뭐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내기도 했었죠. 그거에 너무 좀 이게 식상했었나? 제목이 아주 네. 좀 색다른데요. 요거 뭐 김하나 편집자님이 만든 거예요? 제목을? 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박쌤이 만드셨는데요. 네, 박쌤은 없으니까. 네. 네, 없는 사람 얘기는. 네. 놀러 갔잖아요, 우리 버리고. 네. 네, 사실 원서 제목은 Think Big, Start Small, Move Fast인데요. 전혀 상관없네, 그거랑. 네? 그렇죠. 네. 예, 일단 원서하고는 그렇게 네. 관련은 없지만 이거 참 제목으로 책을 사게끔 해야 되는 아이디어 이거 참 너무 진부합니다. 너무 어쩔 수 없네. 네. 네, 또 박쌤 없으니까. 네. 내용은 연관이 있어요. 네. 이 원서를 우리말로 옮기면 생각은 크게, 시작은 작게, 행동은 빠르게 정도가 될 텐데요. 한국어판의 제목을 덜 파괴적 혁신으로 정한 이유는 복잡하고 규모가 큰 조직에서 이전에 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 말하는 파괴적 혁신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파괴하고 끝나는 거야. 혁신이 안 되고 망해 그냥. 예? 예. 도전조차 힘들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특히 의료기관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칫 그렇게 파괴적인 혁신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덜 파괴적인 혁신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박쌤이 지은 제목입니다. 뭐 대본에는 원서의 제목보다 훨씬 눈에 들어오는 제목이네요. 역시 박쌤이네요.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는 너무 참고로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부제 메이오 클리닉 혁신센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메이오 클리닉은 전 세계 최초이자 가장 큰 통합 비영리 조직입니다. 4,000명이 넘는 의사들과 5만 4천 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매년 10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을 진료한다고 하니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우리가 말하는 네. 병원의 효시가 바로 메이오 클리닉입니다. 네, 그 통합 김변은 좀 안 해요. 그룹 프랙티스를 처음. 요즘 대학원 다니시니까. 네. 메이오 클리닉에는 센터 포 이노베이션이라는 혁신 센터가 있습니다. 줄여서 CFI라고 부르는데요. 이 CFI에서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병원의 혁신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병원 내부에 만든 센터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니콜러스 라루소가 세웠고요. 공동 저자인 바버라 스프리어와 지안리코 파루지아가 함께 힘을 모아 이끌고 있습니다. 참 저자 이름들 어렵다. 네, 어렵네요. 네. 니콜러스 라루소와 바버라 스프리어는 얼마 전에 열린 제6회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에 연자로 초청돼서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때 박쌤도 함께 했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박쌤이 없으니. 아니 원래 대본엔 여기서 이제 박쌤이 나와가지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건데 네. 안 계시니까. 가셨네요. 박쌤이 친하다고, 이 사람하고 친하고 사진도 찍고 말도 하고. 자랑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 박쌤이 오라니까 다 왔다고. 그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 책에 대해서만 좀 더 해보죠. 예. 그 전에 제가 잠깐 말씀 하나 드리자면, 요 한국어판 책을 딱 본 순간 두 저자가 원서보다 훨씬 나이스하게 나왔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글도 읽을 줄 알아요? 아니요, 일단 디자인 얘기를 한 거죠. 디자인? 네. 디자인 누가 했나요? 디자인은 눈에 팍 띕니다. 네, 디자인은 저희 외주 작업 함께 해주시는 프리랜서 분이 했는데, 거의 한 반 정도는 박쌤이 많이. 박쌤의 인사권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네. 최종 결정권자는. 결정권자예요? 네. 그렇구나. 파괴적 혁신을 당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책 얘기하죠, 책 얘기. 계속 얘기하세요. 예. 네. 책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혁신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부수고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무턱대고 갈아엎기만 해서는 제대로 된 혁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의료 서비스계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은 꼭 필요한데요. 메이오 클리닉의 저자들은 트랜스포머티브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네. 저희는 책에서 이 말을 변형적 혁신이라고 옮겼어요. 그래요? 로봇가 차로 바뀌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그게 그런 뜻도 있구나. 네. 그래서 전체 이제 문맥상 변형적 혁신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고심 끝에 이렇게 옮겼는데요. 이제 의미를 잠깐 더 말씀드리면 전면적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점진적인 혁신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네, 그 예로 메이오 클리닉의 소아과 체열 의자를 들 수 있는데요. 피 뽑는 의자. 네네. 아이들.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체열 의자에 앉히고 이제 주위가 모두 피 뽑는데 집중이 되면 좀 아이들이 많이 울고 힘들어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죠. 네, 그렇죠. 어른도 공포감. 네, 모두가 힘들고. 그래서 아이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터치할 때마다 진동을 일으키는 호박벌 모양의 버튼을 의자에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데 관심을 이제 두는 동안에 체열을 딱 하는 거죠. 그 버튼에 침이 있어요? 아니요, 침이 있는 거는 버튼을 누르면 진동이 오니까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재밌어하는 정신이 팔려 있는 아, 동안 그럴 때 체열한다. 애들이 원래 이렇게 좀 진동 오고 뭐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뭐가 좀 오는 걸 좀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바람 불고 뭐 이러는 거 좋아. 반복적인 반응 이게 그런 것들 좋아하니까. 김변이 아이를 키워보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건 이제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주의 분산. 네. 마술 뭐. 모두를 위한. 트랜스포머 장난감을 주고 막 변형시켜봐라 그래놓고 딱 주사놔도 되겠네. 네,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의 디자인을 아주 살짝 바꿨을 뿐이지만 소아과에 온 아이들이나 그 부모들의 경험은 이제 크게 변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변형적 혁신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을 놈 없네. 막 이런 얘기는 그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하겠죠. 네. 배신감. 네. 계속하세요. 네. 책 파는데 별로 안 도움 되겠다 나가. 네. 이제 이런 혁신의 방식이 그 원서의 제목처럼 생각은 크게, 시작은 작게, 행동은 빠르게가 되는 건데요. 이제 혁신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도 전체 조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요 소아과 체열 의자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대신 빠르게 움직이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메이오 클리닉 혁신센터는 이 모토를 따르면서 큰 미션은 가지고 있어요. 메이오라는 조직의 변화를 통해 전체 의료 서비스 산업의 변혁을 이루어내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도 환자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빠르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호박벌 의자, 진동 네. 의자 말고 또 다른 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많습니다. 네. 제가 좀 소개를 더 해드릴게요. 재밌는 것만 해줘요. 네. 메이오 클리닉은 이곳과 저곳 그리고 모든 곳에서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메이오 클리닉 본원인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본원과 떨어진 이제 지역 병원들인 저곳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곳에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모토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오비네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 임신부가 임신 중 어느 때라도 전자기기 조작만으로도 의료진들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부들이 불안하지 않게 네. 핸드폰 번호 주는 건가요, 그러면? 번호를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의사들은 되게 피곤하겠는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천식을 앓는 10대가 언제 어디서든지 담당 의료진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효율적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천식 의료 연결 서비스 앱이라는 것도 개발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천식도 이제 위험한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럴 때 대비해서 10대들이 이제 조금 더 자신의 질병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어플인 거죠. 그다음 또 마이크로 컨설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자장비를 사용해서 재방문 없이 단 한 번의 방문만으로도 다른 분야 전문의의 협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원격 의료와 관련된 그 메디컬 인포메틱스가 그렇죠. 적용되는 네.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큰일 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플의 서비스인 그 페이스타임 있잖아요. 네. 그거를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페이스타임. 예, 지역 병원이나 본원에서 1차 진료를 받다가 다른 전문의의 협진이 필요할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협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보통 이제 다른 전문의 협진을 받으려면 또 예약을 하고 다음번에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 소개드리면 노인들이 매일 자택에서 그 화장실에서 거울을 볼 때 올라서도록 되어 있는 매트가 있다고 해요. 그 매트를 통해 담당 간병인한테 그 환자의 몸무게를 전달하고 또 약 복용 시간을 알릴 수 있는 스마트 거울이라는 것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요건 좋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네. 텔레 홈케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그렇죠.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령화되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런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먼저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곽 기자는 네. 계속 있네요. 저는 계속 있어야죠. 여기 제가 그러네요. 예. 여기 대본에는 없는 사람이 자꾸 말이 말 끄란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디자인 띵킹? 이런 게 있네요. 예. 네. 요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멋진 아이디어들은 CFI의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들을 통해 탄생되었어요. 그러니까 요 디자인 띵킹은 그 문제의 맥락에 대한 공감과 통찰력과 창의력과 해결책을 문맥에 맞추어 분석하는 이성을 결합한 능력을 말하는 걸 어렵죠. 어렵다. 네. 한마디로 쉽게 좀 네, 얘기해 주세요. 메이오 클리닉 혁신센터 사고 과정의 핵심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이제 디자인 띵킹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CFI에는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나 디자이너 같은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최선의 환자 경험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 본원 내부의 내장형으로 이런 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 메이오 클리닉이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잘하는 데가 계속 잘하는 거야. 지금 센터 만든 지 제 기억이 맞다면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좀 그렇게. 국내 의료기관들도 최근에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네, 있죠? 아산병원에 네, 아산도 있고, 뭐, 세브란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창의센터 뭐 이런 거. 네. 뭐 명지병원도 있고. 네. 명지병원도 있고. 지난번에 네.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때 그 아산병원 이 혁신센터에 계신 분도 함께 네. 저자 2명이랑 같이 강의를 진행했거든요. 네. 네. 그분은 뭐 무슨 백그라운드가 뭔가요? 그 의사세요? 아니면은? 잘 몰라요. 네. 모르는 건 묻지 않고. 책 소개하러 나왔으니까. 네. 네, 대본에 없는 얘기 물어봤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역시. 혀를 찔르는 질문. 네. 이 매번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나오는 게 환자 경험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그 작년에 소개했던 환자는 2번째다. 여기서도 환자 경험 얘기를 네. 했었고. 네, 네. 네. 한 프로그램에 2개의 책을 동시에 홍보하네. 일타쌍피. 야. 도랑치고 카드 잡고. 금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 환자는 2번째다 역시 제가 예전에 나와서 그 환자 경험의 향상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직원들의 몰입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그 주장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 환자를 첫 번째로 만들어줄 직원들부터 병원에 첫 번째로 놓고 그들을 위해서 병원이 애써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책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환자는 2번째다를 통해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조직이 어떤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확인하셨다면 덜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는 그 직원들과 함께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어떤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뭐 방향만 약간 틀어도 굉장히 네.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뜯어고치지 않아도 되는 네, 것들. 네. 예, 간단한 그 사고의 변경.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은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읽으면 도움이 많이 그렇죠.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환자는 2번째다를 읽으시고 그다음에 네. 덜 파괴적 혁신을 읽으시면 네. 훨씬 더 도움이 네. 되시는. 순서가 바뀌어도 네. 큰 지장 없으니까요. 눈이 가는 방송의 질이 자꾸 제목부터. 떨어진다. 그래요. 네,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네. 네. 자, 뭐 이제 깨알 같은 네. 홍보를 하셨고, 그럼 다음 출연은 또 언제일 겁니까? 예, 제가 또 환자 경험 3탄을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는데. 환자가 경험을 막 3탄을까지 해요? 야, 네, 정말 무슨 이제 경험을 했을까? 환자 경험의 시대니까요. 아, 예. 예. 환자 경험이 이제 병원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본에 없는 말 예. 막 두 줄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요 책이 준비되는 대로 아마 제 생각엔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또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 전까지 좀 메르스 문제가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아, 예. 네. 네, 오늘도 참, 이 디자인도 굉장히 괜찮고요. 제가 쭉 봤는데, 네, 굉장히, 재밌어 보입니다, 일단은. 예. 네. 그래서 많이들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네. 예,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히그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즈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doc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원래 내가 하던 건데 박쌤 없으니까. 처음 해보는데 괜찮네요. 그러니까 박쌤 없어도 더 재밌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있다가 오시라고. 네. 메르스 피해서 간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런 것 같은데. 네. 겁쟁이. 네. 아니면 미국에 전파시키려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메르스를 미국에 확산시켜 백신이랑 치료제가 얼른 개발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박쌤을 메르스에 우선 감염시킨 후에 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 갔어요. 그러면 결핵이 더 날 것 같은데. 예. 지금 결핵이 잘 안 잡히는 게 미국엔 결핵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가 있죠. 자,
헛소리입니다. 지금까지 PD 박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6월 12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